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안녕하십니까, 정용실입니다. 좋은 뜻으로 한 일이었는데 미처 생각지 못한 이유로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 우리는 살면서 종종 겪게 되지요. 일상에서만 그럴까요? 최근에 프로축구 FC 서울이 텅 빈 관객석 분위기를 좀 한번 살려보겠다 하는 뜻으로 여성 마네킹을 배치했다가 지금 리얼돌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구단은 여론의 문매를 맞은 뒤에 사과를 했고요. 1억 원의 벌금까지 물게 되면서 스스로도 상처를 입었습니다. 또 최근 디지털 성착취 범죄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몇몇 언론사들이 피해자와 소수자 또 확진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보도를 했었지요. 진실을 자세히 알리고 공익을 위하려는 목적이었겠지만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해 자정하고 또 더 신중한 전달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반드시 결과가 좋은 건 아닙니다. 방식이 잘못되면 상처가 오히려 더 크게 남는 경우가 많지요. 특히 요즘같이 집단 지성과 사회적 감수성이 발달한 세상에서는 좋은 일일수록 더 영리하게 더 올바른 방식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자, 5월 22일 금요일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시작하겠습니다. 네, 뉴스 브런치 금요일에는 두 코너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도 주요 뉴스와 논평 뉴스픽에서 전혜연 송문희 두 평론가가 전해드리고요. 금요 초대석, 오늘은 한국 비폭력 대화센터의 캐서린 한 대표를 만나보겠습니다. 개인 간의 관계를 넘어 조직과 사회를 평화롭게 만드는 비폭력 대화. 특히 부부간의 소통을 위한 이 비폭력 대화는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오늘 좀 도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1시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여성을 위한 시사정보 프로그램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는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문자 KBS 콩 유튜브 라이브 실시간으로 열고 있고요. 들어오셔서 의견 보고 들으시면서 의견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유튜브로 많이 들어오셔서 PL2020님, 이주경님, 산속전원생활님, 박진호님, 지친다님, 또 하비아저씨님, 김복경님 이렇게 들어오셨고요. 그리고 다른 곳으로도 많이 들어오셨네요. 최희철님, 이지영님, 조혜숙님, 아카시즈님, 방산월님, 박진호님 이렇게 들어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주요 뉴스를 골라서 알기 쉽게 풀어보는 뉴스픽 두 분 모셨습니다.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혜연 시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두 분이 너무 밑에서 요즘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세요. 네, 저희가 팩트 체크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미리 한번 좀 애매한 부분은 맞추고 한번 확인도 하고 이러고 오고 있습니다. 네, 워낙 요즘에는 들으시는 분들 수준이 높기 때문에 여기 올려주시는 거 저희가 그때그때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 보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 국회가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저희는 이제 과거사법 이렇게 많이 불렀었는데 좀 원문을 보니까 좀 긴데요. 꽤 개정안을 지금 처리한 것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SNS에 지금 형제복지원 사건을 언급을 했어요. 어떤 내용인지 이제 전혜연 평론가께서 좀 내용 먼저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예, 그럼 도대체 과거사법 개정안이 어떤 걸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1기가 사실 예전에 활동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설명을 한번 잠깐 드렸었는데요. 2006년에서 2010년 활동을 했는데 그 당시에 활동이 좀 제한이 있었고 또는 기간상의 제한 때문에 조사가 미진하거나 또는 그 이후에 또 어떤 이런 부분을 밝혀달라는 요청이 왔던 사건들이 이제 과거사법 개정안을 통해서 위원회의 2기 출범을 통해서 다시 어떤 조사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까 진상규명이 필요했던 어떤 사건들이 대상이 될 텐데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형제복지원 사건입니다. 이 예전에 이게 방송에서도 몇 번 다뤄졌었는데요. 아직 진상규명이 정확하게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는데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불황인을 선도하겠다 이런 명목으로 무려 3,000명의 장애인이나 고아들을 불법
불법 감금하고 강제 노역시켰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사건입니다. 더 충격적인 부분은 공식 사망자만 지금 5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렇군요. 사망자가 더 많을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이 어제 SNS에서 진실화위원회가 10년 만에 이제 2기 활동을 재개한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다루면서 특히 개인적으로는 형제복전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기회가 생긴 것에 대해 감회가 깊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문 대통령과 이 사건이 굉장히 깊은 어떤 연관성이 어떤 있습니다. 인연이 있는 건가요? 인연이 있는 거죠. 네. 문 대통령이 이 형제복전 사건이 처음 알려진 것이 1987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예. 당시 부산지방변호사의 인권위원으로서 진상조사 작업에 직접 참여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 대통령이 굉장히 안타까운 점은 당시에 조사는 했는데 시설이 이미 폐쇄된 뒤였기 때문에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항상 미안하게 생각했다라고 좀 네.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2기 이 진실화의 활동에서 진실이 꼭 밝혀지길 고대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떤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을 얘기할 때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제 문 대통령도 최근 뭐 4.3 예. 특별법이라든가 뭐 5.18 진상규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항상 강조하는 물이 아픈 역사를 직시할 수 있어야 정의가 바로 서고 진정한 화합과 통합의 미래를 열 수 있다라는 점이거든요. 예. 그래서 과거 사이가 이번 일을 통해서 밝혀지지 않은 진실을 규명하고 또 이 피해자들의 눈물을 조금이나마 닦아줄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점에 또 관심이 모아집니다. 자, 어쨌든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쁜 소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진실이 밝혀질 기회가 오는 건지 시간이 또 너무 지난 건지 어떻게들 보시는지요? 그 형제복지원 사건이 밝혀지게 된 게 그 87년도에 직원이 구타해서 한 명이 사망을 하면서 원생들이 35명이 집단 탈출을 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시선을 끌기 시작해서 그걸 계기로 보니까 86년까지 한국의 36개소의 불황인 시설에 16,000명 이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정비가 되기 시작했는데 참 어떻게 보면 국가와 사회가 한 개인의 인생을 어떻게 부수어 갔는가라는 거를 실체를 알 수 있는 부분이라 이걸 보면서 좀 저는 좀 울었었거든요. 예. 어떤 사례들 보면은 형제간에 들어간 10대도 안 된 어린아이들 2명이 들어간 경우도 있었고 또 누나랑 들어간 경우도 있었고 그분들이 이제 지금 살아남은 자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 이분들을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실상을 계속 알리겠다. 그 노력이 이제 끝을 보고 있는데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봐요. 지금 형제복지원뿐만 아니라 그 성감학원 사건도 재조사가 들어간다는 것이거든요. 네. 이 성감학원은 거의 40년 정도를 불황화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육한다는 명목으로 거의 4,700여 명의 아이들을 강제로 연행하거나 구타하거나 인권유린을 했다 그래요.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희생자들이 있었을까. 그래서 제대로 된 조사를 지금부터라도 해서 정확한 진상규명을 하고 또 이들의 명예회복도 하고 배상까지 이루어지면 좋겠다 생각이 되는데 네. 한편에서는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지금 먹고 살기 힘들고 지금도 너무 힘든데 무슨 과거사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느냐 자꾸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도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단순한 과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해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픔의 역사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것을 직시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연결돼 있다. 네. 현재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렇게 KBS 쪽으로 오다 보면 이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분들이 뭐 천막농성을 한다던가 네. 있는 것을 많이 목격을 하면서 언제쯤 좀 해결이 되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뭐 어쨌든 근간이 마련돼서 좀 진상이 규명됐으면 하고요. 이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훈 씨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2년이나 넘게 천막농성을 벌였고 최근에는 단식농성까지 했었어요. 제발. 왜냐하면 이제 국회 회기가 바뀌면 처음부터 또 다시 논의가 되기 때문에. 항상 그렇죠. 그래서 늦게라도 이런 기반이 마련된 건 좀 다행인데 이 최승훈 씨가 미래통합당 김무성 의원을 향해서 큰절을 했다고 하죠. 너무 고마워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고 그래도 도와줘서 고맙다라고 하고 또 민주당의 홍익표 의원한테는 형님 하면서 얼싸 안았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분의 지금 감정이 어떨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부터가 사실은 시작이다. 이제부터가 시작이고 정말 진상규명이 돼야 되고 그나마 이분은
어떤 그 가족들의 피해를 대변할 사람으로서 살아남은 건데 제 생각에는 가족조차 없던 사람들은 누가 이 사람들을 기억해 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불황인이었기 때문에 더 피해가 큰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진상규명회가 좀 잘 밝혀져서 혹시 돌아가셔서 아직까지 이름조차도 기억되지 못한 분들의 넋이라 좀 달래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대표 한종선 씨가 네. 이 법 통과 이후에 이 아까 말씀드린 최승훈 씨하고 얼싸안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네요. 드디어 집에서 잡니다. 집에서 잠을 자는 여태까지 밖에 계셨던 그렇죠. 거죠. 네. 집에서 잠을 자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몇십 년간 기다려한 일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법안 통과 과정에서 이 피해자 가족들이나 피해자분들이 국회에 직접 와서 그 과정을 지켜봤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국회가 참 일 안 하는 국회라고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과거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그래도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이번에 과거사법에 그 조사할 수 있는 대상에 제가 조금 지켜보고 있는 것이 6.25 민간인 학살 사건도 예. 들어가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돌아가신 어르신분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6.25 너무 한이 맺혔다 이런 얘기 하셨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6.25를 우리가 동족 상잔의 비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북한군이 와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북한군이 내려왔을 때 이제 밥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민간인이 밥을 해주는 경우가 있었답니다. 네. 근데 그 다음에 북한군이 물러가고 나서 이제 그분의 이야기에 의하면 왜 북한군에게 밥을 해줬느냐, 너는 빨갱이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희생을 당한 이런 마을 단위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런 시대를 겪었는데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말도 못하고 살았다. 왜냐하면 빨갱이로 낙인 찍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상처를 지금이라도 억울한 그런 어떤 낙인에 대해서 명예회복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네. 생각이 들고 정치인에게 피해자들이 이번에 뭐 이렇게 큰 절을 했는데 사실은 정치가 절을 해야 되는 거죠. 너무 늦었다, 죄송하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일부 지방 언론에서 사설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제기했는데 제가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이 사건이 이렇게 커지기까지 그 이른바 형제복지원 원장으로 불렸던 사람들이 많은 재산을 축적했을 수도 있고 네. 일부 공무원이나 일부 경찰 관계자들하고 유착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런 부분이 구조화되어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진상규명회에서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까지 다 들여다봐야지 똑같은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참 과거 사회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래도 어렵겠지만 이런 구조적인 문제 어떤 담합의 고리가 있었는지도 밝혀진다면 더 그래야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가연아 님도 큰 절은 국회의원들이 이분들한테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하는 의견을 주셨네요.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마음의 상처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뉴스로 저희가 좀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교총과 전교조가 지금 방과 후 학교 또 돌봄교실 이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관련 내용을 좀 살펴보죠. 송 박사님. 네, 지금 아마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은 잘 아실 텐데 지금 상태에서 긴급 돌봄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누가 하고 있느냐? 학교의 교사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법의 시행령이 명시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교육부 고시로 그냥 되어 있는데 이걸로 기반해서 기존의 교사들이 돌봄을 하고 있다 보니 네. 이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 해서 이번에 교육부에서 이 어떤 시행령을 만들었냐면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예. 돌봄이라는 것이 학교 사무다라고 못 박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방과 후 학교도 하고 있고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 이 부분이 학교의 사무다라고 하는 입법 예고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많은 그 현장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는 보육하는 데가 아니다. 학교는 교육하는 곳이지 아이를 맡는 곳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돌봄이라 보육과 교육이 법적으로는 좀 나눠져 있죠. 그 부서로도 나눠져 있고. 예, 그런데 지금 그동안에는 교육부가 이제 교사들을 만나는 현장에서는 교사들의 요구를 얘기를 들으면서 돌봄은 학교가 주관이 아니라 지자체가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는 현장의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해왔었는데 이번에 갑자기 돌봄
돌봄을 학교에 업무로 넣어버리면 교사들의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기존 교사들이 학교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것 그리고 생활 지도뿐만 아니라 여러 학사 업무와 하고 있는 과중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방과 후라든가 돌봄까지 하게 되면은 이 업무 부담이 너무나 많아져서 실제로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질 시간이 줄어든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사들의 부담이라든가 또 이 돌봄과 방과 후 학교에서의 보건교사들의 또 역할도 필요하기 때문에 인력난. 결국은 인력의 문제도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요. 대책이 뭔가 조금은 필요하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공무원분들하고 일하면서 예. 정말 많이 들었던 얘기가 아무리 좋은 정책이고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제도라 하더라도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효성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늘 나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제 예.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감염병이라든가 이런 어떤 사회적 위기가 왔을 때 교사들이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대한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보건교사가 아예 없는 학교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이렇게 전국에 한 11,900여 개 학교 중에 보건교사가 아예 없는 곳이 1,700곳이 넘는다고 하거든요. 네.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오히려 깜짝 놀랐는데 그렇다면 코로나19 어떤 증상을 보이는 아이들을 지금 대체 어떻게 돌보라는 건지 교사들이 현장에서 교육도 하다가 이런 부분도 하다가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장의 문제점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좀 정책을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한 보육교사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너무 힘들다라는 글을 올린 거예요. 이제 본인이 힘든 것도 문제지만 과연 아이들이 제대로 돌봄을 받고 어떤 이런 코로나19 상황에서 제대로 이것이 되겠느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보건교사를 어떻게 채용하고 있는지 이들의 처우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적정 인력은 어느 건시에 대한 좀 면밀한 조사와 대책도 마련돼야만 학교에서 제대로 방역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뭐 어떤 좋은 취지를 갖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일의 경우에는 현장에 있는 교사들의 목소리를 반드시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학교 공간은 돌봄이나 어떤 방과 후 교실의 장소를 제공을 하고 이 돌봄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하고 맞는 거는 뭐 시청이나 구청 같은 지자체가 하면은 오히려 지역사회의 일자리를 늘리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교사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수업 가르치는 교사, 보육교사, 영양교사, 또 상담교사 그렇죠. 많이 있는데 문제는 이분들끼리 서로의 약간의 그 긴장감이랄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업무 분담을 서로 나누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기존에 이제 교사들이 어떤 학사 일정에 대한 업무가 크니까 다른 분들이 행정사를 좀 채용을 하자 했는데 예. 실제로 그분들이 많이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또 불만을 갖고 있고 이분들은 우리는 일을 많이 한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고 왜냐하면 지금 교사 총원제를 하고 있어요. 네. 교사 수가 딱 정해져 있으면서 분파를 나누다 보니까 이분들끼리 약간의 알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 피해는 오로지 아이들한테 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예. 보건교사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많이 지금 부족한데 부족한 보건교사를 갖다가 간호조무사를 임시 채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아이들의 보건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는가. 당장 학교를 가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아픈 아이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일부 보도에 살펴보니까 이제 교육부가 방과 후 학교 돌봄 교실을 학교가 운영하게 하는 법안을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입법 예고를 했다가 지금 교사들의 반발에 철회했다는 보도도 일부 나오고 있어서 그게 이제 정확한 워딩은 예. 철회가 아니라 입법 예고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6월 달까지 의견 수렴은 할 것이다. 그렇지만 반발이 나오고 있어서. 예, 반발이 나오고 있으니까 의견 수렴은 하지만 올해 안에 더 이상의 입법 절차는 중단하겠다라는 게 그렇군요. 교육부의 정식 지금 입장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자세한 지켜봐야 내용을 좀 됩니다. 지켜봤다가 네. 조금 더 추후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 전혜연 시사평론가 함께 뉴스픽 진행하고 있는데요. 경찰이 지금 성착취 영상물이 유포된 박사방의 유료 회원 2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거든요.
범죄단체 가입죄라는 것을 처음으로 이제 적용을 했다고 하는데 관련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박사방에 가담했던 정도가 큰 2명에 대해서 일단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건데요. 예. 이 박사방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 왜 이 혐의가 적용됐는지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박사방 같은 경우에는 운영자가 있긴 하지만 이것이 혼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되는 공간이 아니라 참 이게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역할, 책임이 나눠져 있었다는 거죠. 누가 무엇을 지시를 하면 누구는 수행을 하고 예. 그리고 유료 회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유포하고 수익금 인출은 또 어떻게 하고 그렇다면 이거는 사실은 범죄단체 조직죄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 경찰과 이제 수사당국의 판단인데 이게 이미 구속된 조주빈이라든가 붓다 강훈에 대해서는 일단 적용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당시엔 이것이 제대로 검토되지 못했다는 거고요. 예. 그 이후에 계속 지적이 나와서 검토를 해서 이번에 보도는 그 아마 그렇죠. 구속하는 그 단계에서부터 얘기는 됐었던 것 그렇죠. 같은데요. 적용할 수 있느냐 네. 여부냐만 계속하다가 이번에 사실상 처음으로 이제 적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굉장히 관심이 쏠 리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검경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유료 회원을 어떻게 어떤 혐의를 적용하냐가 그렇죠. 논란이 되고 있는데 처음으로 이번에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 2명에 대해서도 그런 것이 적용될 수 있다면 이른바 종범으로 불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이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가 또 굉장히 그러면 관심이 다른 모으고 있습니다. 유료 회원이 과연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이냐가 그렇죠. 이것과 예, 예. 연결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나중에 검찰이 구형을 한다던가 법원이 판단을 내릴 때도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서 형량을 정할 수 있느냐에 해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잠깐만요, 송 박사님, 그 네. 단체 조직죄와 지금 가입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예, 그죠? 이런 걸 적용하기가 좀 애매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그 하고. 범죄단체 조직죄라는 게 예.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단체라는 것은 유기적인 결합체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왜 여기에 적용이 될 수 있냐. 박사방 같은 경우에는 네. 피해자를 물색하고 유인하는 사람. 그리고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사람, 수익금을 빼가는 사람 이렇게 유기적으로 분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단체 조직죄에 4가지 요건이 있어요. 네. 최소한의 어떤 통솔 체계라든가 지휘 감독 이런 게 있어야 되고 다수의 구성원이 있어야 되고 네. 공동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계속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요건들을 충족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인데 네. 만약에 이 범죄단체 조직죄가 인정이 된다 그러면 조직 내에서 뭐 두목이었든 그냥 따라갔던 사람이든 관계없이 모든 조직원이 그들이 목적했던 범죄 있죠. 만약에 아동 강간을 목적했다면 그 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갈 수 있는 그 목적이 그 처벌의 그 수위를 결정하는 겁니까? 그 목적으로 조직되었다면 그 목적으로 처벌이 되는 것인데 만약에 이번에 박사방에서 이제 이런 게 적용이 된다면은 이 디지털 성착취에 대해서 그동안에 엄벌의 의지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의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범죄단체 조직죄의 경우에는 만약에 유죄가 인정이 되면 조직 내에 어떤 지위였는지와 상관없이 조직원 모두가 범죄의 형량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 또 마찬가지인가요? 예, 그렇게 적용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지금 법무부에서 범죄단체 조직죄가 그동안 뭐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이런 경우에 많이 적용이 됐었고 실제로도 상당수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디지털 N번방 사건들의 여러 가지 이른바 공범, 종범들에게도 이것이 적용될 수 있을지가 또 굉장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그 이제 범죄단체 조직죄가 형법에 이건 규정이 되어 있는 건데 그 외에 이제 범죄단체를 벌하는 법이 또 있어요. 국가보안법. 예. 그리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 예. 이 2가지는 이제 별도로 또 따로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폭력을 같이 하는 단체를 조직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처벌이 가능한 것이죠. 그렇군요. 예.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도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주말 쉬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뉴스픽 전혜연 평론가,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